일단 이제 항상 먼저 어디를 가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ESG를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걸 스스로가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스스로 답하지 못하면 어느 기업이든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본인 스스로 ESG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오너뿐만 아니고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ESG라는 게 유행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거냐,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 거냐, 거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번에 얘기 드리는 건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녹색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뭐 한 1, 2년 쭉 그러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작년부터죠, 사실. ESG와 관련된 게 다시 나와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일례로는 뭐 새로운 규제 아니냐, 아 이건 또 새로운 유행 아니냐, 곧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ESG 그룹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여기저기 강의라든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ESG가 정말 필수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트렌드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기업이 ESG 대비를 해야 되느냐? 예전과는 왜 달라졌을까? ESG에 관련돼서. 그거는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파리 협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5년에 파리 협약을 체결되고 2021년이죠. 올해 1월부터 파리 협약이 발효가 돼서 각 국가는 그 파리 협약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들을 자꾸 내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국제적으로 각 국가를 바인딩할 수 있는 법적인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펄러시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한 국가가 전체적인 본인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법을 세울 때 돌이킬 수 없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리협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우리 작년에도 보면 우리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탄소 뭐 중립 선언이랑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산업계의 뭐랄까 현황을 신경 못 쓰고 왜 대통령이 저런 거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협약이 발효돼서 각국마다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도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50년 넷제로를 얘기를 했고 중국은 2060년 넷제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 세계적으로 규약,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그런 파리협약이 드디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런 법 정책적인 것, 팔러시적으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 스스로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ESG와 관련된 평가를 하면서 ESG를 잘하는 회사들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타겟을 하고 투자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기업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SK 얘기를 하셨잖아요. SK나 이런 훌륭한 기업들은 지금 2019년부터 넷제로, 그러니까 저기 아리백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넷제로 관련된 거 막 선언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사실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많은 이제 뭐랄까 경쟁사들은 넷제로 그다음에 뭐 아리백 이런 걸 막 선언하면서 본인들이 튀주 뭐 이렇게 지금 뭐랄까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나가지만 자기들의 그런 체인업, 그러니까 체인과 관련돼서 본인들과 협력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결국 본인들이 나가니까 같이 따라가라, 동참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우리 경쟁사, 우리 동료 기업들도 결국은 ESG에 맞춰서 본인들이 막 달려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냐?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냐? 결국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세계, 결국은 레귤레이션과 팔러시적인 변화, 그 다음에 투자자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 경쟁 기업, 동료 기업들이 변화가 되는 것. 이 상황이니까 결국 기업은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 ESG라는 트렌드라고 하는 건 생존 트렌드밖에 될 수 없다. 다만 ESG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핵심은 결국은 넷제로겠죠. 결국 탄소 중립을 맞추는 거고 그건 2050년의 타겟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에 2050년에 탄소 그러니까 지금의 배출량에서 0으로 줄이는 거니까 앞으로 한 30년 있잖아요. 그렇죠? 30년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네.
내가 가령 1년 뒤에 지금 당장 안 해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이 없어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약간 체감도에 따라 좀 다를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뭐 규제 환경이나 이런 걸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요 근본적인 대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 ESG 트렌드 바뀔 수 없다. 그리고 필수적이다. 다만 ESG 트렌드는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비유로 말씀드리면 ESG 트렌드는 기업의 입장에선,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노후 대비 같은 거다. 기업의 노후 대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을 못하고 죽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은 다가오고 그걸 대비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은 절절하게 후회할 만한 것. 그게 그래서 가장 개인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가 잘 되는 게 결국 노후 대비 같습니다. 노후 대비. 그래서 저는 ESG라는 건 결국 기업의 장래를 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정말 흐름이 바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흐름에 대한 걸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걸 한번 뒤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ESG 트렌드와 관련해서 대비하는 것. 이게 과연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를 해도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요걸 보면서, 요건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과 관련된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과 조금 관련이 없는, 가령 우리 ITC 급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C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다른 뭐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면서 결국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가령 뭐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이라든지 그밖에 많은 회사들, 그런 것들은,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타이트하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요걸 보시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050년에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2도씨 정도만 딱 높이는 그 시나리오로 맞출 때 많은 기업들이, 모건 스탠리가 파악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 2도씨 시나리오 할 때 대응하는 대응책을 세운 기업이 16% 정도다. 그렇지만 1.5도씨,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050년에 1.5도씨 정도의 온도만 낮춘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로 갔을 때, 그때 대응을, 그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5%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1.5도씨를 했을 때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탄소 배출, 2019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5% 정도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에 15% 줄인다고 하는 거, 뭐 1년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축적되다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기업들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ESG와 관련돼서 제대로 대비하고 준비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 두 번째 2도씨하고 1.5도씨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건 스탠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응을 못했을 때는 결국은 처음엔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먼트해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다가, 아니면 자산을 나름대로 줄이고, 그러다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자기가 투자한 것들을 다 걷어내서 결국 자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2도씨 때 보면 이 기업들 중에서 향후 자기들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40%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1.5도 시나리오로 쭉 갔을 때는 뭐냐면, 자기 포트폴리오 중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몇 프로다?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현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뭐 연기금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책임 투자 원칙을 갖고서 노력하고, ESG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 원칙을 갖고서 많은 연기금들이 본인들이 뭐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까 우리 UN 투자 책임 원칙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표가 생략이 되긴 했네요. 요 지금 표가 생략이 됐는데, 요 UN 투자 책임과 관련돼서 보면 본인들이 투자할 때 ESG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보겠다.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 제대로 디스클로저, 공시했는지에 대해서 보겠다. 그래서 6가지 요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런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방향,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제 ESG 투자 방안 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ESG와 관련된 평가 지표도 얘기하고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현재 트렌드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저 TCFD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요건 뭐냐면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우리의 그런 재정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파이낸셜 디스클로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우리의 그런 파이낸셜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디스클로저하는 것들에 대한 걸 대응하는 게 TCFD인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ESG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겠다. 근데 그 평가 툴이 뭐냐? 바로 텍소노미라는 건데 현재 EU 텍소노미는 지금 레귤레이션이 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 코리아 텍소노미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엊그저께 6월 달에 2차와 관련된 협약 논의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텍소노미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기업 활동이 ESG와 관련된 활동이냐 아니면 녹색 활동이냐 그런 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우겠다는 건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런 해외에서 세워진 특히 유럽이죠. 그런 유럽에 세워지는 기준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글로벌 운영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한국도 보면 환경부가 TCFD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가입을 하고 거래소도 이미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코리아 텍소노미라든지 EU 텍소노미와 관련돼서 계속 관련된 활동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지금도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투자와 관련돼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사들이 ESG와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이건 표로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ESG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뭐 네거티브를 갖고 투자라든지 아니면 임팩트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파지티브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ESG를 고려한 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기서 좀 저는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럼 과연 ESG를 제대로 잘하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투자가 잘 되는 투자냐, 투자를 잘하는 거냐. 그리고 투자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ESG를 잘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게 과연 나한테 투자를 받기에 유리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사실 그동안은 ESG를 잘하는 데를 투자를 하면 투자 성과가 좋을 거다. 사실 그런 막연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투자 성과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랄까 정비례적인 관계가 있다. 아니 어떤 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서로 중구난방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냐면 2020년 12월 달에 리포트 나온 거에 보면 스크리닝 전략을 통해서 거기와 한번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거기를 보면 네거티브와 관련된 스크린, 즉 ESG와 관련돼서 못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아예 투자 대상에 제끼는 거죠. 그거는 사실 투자 성과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ESG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못하는 게 아니면 결국은 ESG와 관련해서 웬만하면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ESG 못하는 데는 내가 정말 투자를 아예 안 하겠다. 이것만 계속 강하게 투자 회사가 갖고 있다고 하면 별로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포지티브 스크린입니다. 결국 특정한 타겟팅을 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본인들이 투자자가 보기에 이런 회사들은 괜찮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분석한 회사에 투자라는 거. 과연 그게 성과가 있느냐? 결국 뭐냐? 적용 강도가 강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 성과가 우수하다. 결국은 제대로 된 ESG를 잘하는지 회사를 분석해서 그걸 외부 평가로 되고요. 아니면 그냥 투자 회사 자체로도 본인들이 듀딜리전스 해도 되고요. 어떤 거든 상관없이 제대로 된 포지티브 타겟을 놓고 거길 제대로 분석해서 그 투자 회사를 제대로 정해서 그다음 투자하는 거. 그거는 투자하고 그 ESG 그러니까 그 포지티브의 그 스크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포지티브 스크린ing에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고르면 그리고 그 회사를 투자하면 투자 성과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미하고 그다음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유의미한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ESG를 제대로 잘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요소들을 내가 제대로 고려해서 대응과 관련된 팔러시를 제대로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는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회사 스스로도 투자자한테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요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G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막 제대로 대응하는 거 이게 과연 아무런 뭐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평가하는 평가 지표만 뭐 높게 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랙록 얘기를 조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은 뭐냐면
여기 블랙록은 이제 2021년에 뭐라고 했겠냐면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이거 제대로 하는 회사가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이면서 투자 가치를 제대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건 지속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ESG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 보지만 본인들이 투자와 관련돼서는 뭘 많이 보겠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탄소 효율성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회사들을 제대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투자와 관련돼서 스크린드 인베스트먼트라든지 ESG 인베스트먼트나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요 세 가지 프레임을 놓고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드 아까 그거는 스크린드 인베스트먼트라는 건 아까 보면 네거티브라고 보면 됩니다. 일정 부분은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ESG 이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포지티브 중에서 약간 브로드한 포지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 타겟, 특정 주제에 대한 거가 있고 그 특정 주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뭐랄까 재정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건지 그걸 조금 더 분석하는 게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세단 나름대로의 그런 단계를 놓고서 자기들이 투자할 회사들을 찾고 투자들을 평가한다. 이게 이제 블랙록의 입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관련돼서 워낙 블랙록이 탄소 배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대응 못하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디스크로 제대로 못하는 회사들한테 가서 인게이지먼트에서 주주권 행사하는 얘기들 여기 통계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그래서 ESG 블랙록은 뭐냐면 TCFD와 관련된 것 이게 이제 결국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이 TCFD와 관련된 디스크를 회사가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SASB 가이드라인하고 TCFD 레커멘데이션을 맞춰서 공시하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지만 기업이 ESG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평가를 하죠? 내가 제대로 ESG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고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텍소노미입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 만들어졌고 코리아 텍소노미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블랙록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리고 적정하게 ESG와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할 때 역시 텍소노미 갖추는 것도 텍소노미에 관련돼서 본인들의 평가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텍소노미 갖추는 거 중요하고 이 EU 텍소노미 이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뭐냐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스로에 대한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으신 게 되게 필요하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즉 투자를 하려고 하는 M&A 회사들이든지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프로토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ESG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현재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정비해서 나름대로 문서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예시고요, 저희들이 한 거. 그리고 나름대로 또 체크리스트, 뭐 M&A와 관련되거나 기업 투자와 관련돼서 활용할 체크리스트도 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들 스스로의 ESG 평가를 ESG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그 활용도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요거까지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마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M&A와 관련돼서 그다음 기업 투자와 관련돼서 ESG라고 하는 걸 제대로 갖추고 있고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거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다. 그럼 이런 걸 준비할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준비를 하냐? 그건 결국은 ESG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기준으로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도 우리 앞부분에서 ESG 평가 지표 관련된 것들이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넘어가고요. 거기 말씀 다루지 않은 부분 중에서 조금 참조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냐면 평가 지표가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다음 민간 지표가 되게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KESG 지표 만들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아요. 그거는 민간이 하는 거지 왜 관이 주도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평가 지표가 하도 많으니까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ESG 내가 대응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하지 되게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가 지표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들 여러
곳에서도 평가하는 회사라든지 평가 지표를 갖고 다른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뭐 이런 월드 포럼에서도, 경제 포럼에서 나름 평가 지표를 좀 표준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월드 경제 포럼에서 2020년 9월에 자기들이 화이트 페퍼로 한번 평가 지표를 나름대로 공통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낸 건데, 요걸 보면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GRI라든지 SASB라든지 TCFD 요 평가 지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평가 지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평가 지표가 완전히 통일화돼서 한 가지 평가 지표만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가지 통일되는 평가 지표를 막연하게 기다리고서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이진 않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 나름대로 통용된 몇 가지 평가 지표를 고려해서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평가 지표를 갖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딱 네 가지 정도입니다. 네 가지인데 되게 그것도 가지수가 많네. 평가 지표가 대응하는 가지수가 네 가지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GRI라고 하는 평가 지표 하나, 그 다음에 TCFD라고 하는 걸 이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향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SASB라는 거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우리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말하는 모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에서 평가와 관련돼서 공식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GRI라고 하는 걸 한번 먼저, 근데 이거 한번 요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되게 잘한다는 기업들인데, 자, 요거 보면 한 가지만 갖고 대응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몇 군데는 있어요. 그건 GRI라고 하는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만들기 위한 딱 그 정도일 거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된 ESG를 대응을 하려면 GRI 말고 다른 것들도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GRI 외에도 SASB나 TCFD와 관련된 것들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다. 요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서 한번 이렇게, 요 TCFD는 시간이 잠깐만요. 요거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니까 제가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냥 요 GRI 같은 경우 요거는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워낙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할 때 모든 회사들이 요걸 갖고 다 활용을 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어떤 거를 공시를 하면서 어떤 거를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 굵기는 되게 굵지만 어떤 거를 공시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이, 그러니까 공시해야 되는 자료가 뭐다, 그리고 그런 건 왜 공시해야 되는지 설명이 쭉 나와 있어서 요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 하시면 굉장히 대응하는 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모범 기준인데, 이 모범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모범 기준에서 지금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모범 기준이 기존 거보다 지금 변경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GRI라든지 SASB라든지 TCFD와 관련된 이제 현재 그런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이런 모범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요거 SASB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ASB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본인들의 회계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공시하는 건데, 요 SASB가 왜 좋으냐면 되게 친절해요. 즉 내가 속해 있는 사업군이 뭔지, 그 사업군 중을 딱 클릭을 하면 약 70여 개 사업군 중에서 그 하나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이게 머티리얼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각 사업군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바이오 글럽, 드러그 글럽, 그다음에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 지나서 뭐 다른 데 보면 가령 트랜스포테이션 아니면 우리는 식품 밖에 내가 속해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어. 그리고 거기를 클릭하면 내가 속해 있는 사업군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대응이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요 필요한 자료들을 보면 요게 다 색깔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사업군에서 필요한 자료, 대응하는 자료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RI라고 하는 걸 제너럴하게 깔면서 요 SASB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사업군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대응하면 굉장히
ESG와 관련 대응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천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TCFD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CFD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저거는 그냥 일단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세계 아마 기준으로 공통 기준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중앙은행하고 감독기관 연합으로 해서 구성된 데서 결국은 이 TCFD와 관련돼서 기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것들을 발표를 하고 영국이나 뉴질랜드라든지 스위스나 홍콩 금융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TCFD를 채택을 하면서 2025년부터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우리나라도 금융이라든지 환경부가 2020년, 2021년에 TCFD 관련된 거 참조하면서 권고안이라든지 텍소노미 권고안을 밝히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블랙락이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투자 사슬도 TCFD 보고서에서 공시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트렌드로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세계적인 공통 기준으로서 자리 잡을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자리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선도적인 기업들 아까 말했듯이 포스코, 뭐 신한은행, 금융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데들도 다 TCFD와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CFD에 관련된 핵심은 요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결국 요 표를 보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 거버넌스입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내가 어떤 스트래티지를 갖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무슨 매트리스 즉 평가 요소죠. 무슨 매트리스를 갖고 평가를 하면서 내가 그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뭔지 요걸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느냐 요걸 파악을 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 요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그 대신 요 거버넌스하고 전략과 리스크 관리와 매트릭스라는 목표가 특별히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TCFD인데 그 탄소 배출이라는 걸 빼고 다른 리스크와 관련된 걸 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그렇게 현재 내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그러니까 내가 처해진 우리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뭐냐 펄리스적인 리스크가 뭐냐 테크놀로지적인 리스크가 뭐냐 마켓적인 리스크가 뭐냐 레퓨테이션적인 리스크가 뭐냐 그 리스크가 장기냐 단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건 리스크만 있느냐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탄소 행을 제대로 하면 내 회사의 기업에 향후 뭔가 어퍼튜니티가 있지 않겠냐 그 어퍼튜니티가 뭘까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거라든지 마켓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과 관련된 거든지 그런 어퍼튜니티가 뭔지 그렇게 해서 리스크하고 내 기회 같은 걸 제대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내 재정적으로 이건 내 인컴 쪽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내 비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내 결국은 재정적인 거죠. 내 비용적인 게 뭔지 그 다음에 내 인컴적인 게 뭔지 그런 거를 본인들이 정리를 하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면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와 관련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되죠? 온실가스 관련해서 결국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온실가스 대응과 관련해서 내연기관 차를 막 생산하는 업체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결국은 이 기술을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 결국 없어질 거니까 결국 내 자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떤 리스크가 생기느냐 내 자산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리스크 그 기술을 개발하면서 비용이 들 만한 것 그런 것들을 그런 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와 관련된 걸 제가 좀 예시를 들었고 그 다음에 리스크뿐만 아니고 오퍼튜니티와 관련된 예시들을 쭉 들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거버넌스입니다. 회사가 내가 대응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정말 이 사회가 제대로 감독하고 통제하느냐 그리고 경영진이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략은 그럼 사실 뭐냐 내가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와 관련돼서 어떤 중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전략이 뭐냐 그리고 그 리스크가 사실 내 어떤 관점 즉 내 뭐랄까 리스크가 내 가령 레퓨테이션에서 아니면 사업에서 마케팅에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위험만 있느냐 어떤 가령 오퍼튜니티 기회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기회 요인은 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뭐냐면 그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느냐 프로세스는 뭐냐 그래서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세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기후다 아니 이게 위험이다 아니면 이게 오퍼튜니티다 이런 걸 뭘 기준으로 평가하냐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매트릭스를 제대로 갖고 있는 거 있느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뭐 전체 배출량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그 배출량과 관련된 거를 내가 어떻게 재무적인 위험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매트릭스는 뭐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이 매트릭스를 갖고서 위험 관련된 요소를 평가를 해서 결국 내 회사가 이 기업 위기, 그러니까 이 위기 대응을 통해서 어떤 걸 목적으로 할 거냐,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쭉쭉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은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한번 리포트 같은 걸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신한은행 관련된 겁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본인들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들 체인인데 일부 체인에서 내가 현재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다. 사실 현재 그 정도만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잘된 다른 회사에 보면 뭐냐면 그렇게 현재 내가 내 체인에서 이런 식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이 향후 내 이런 사업에서는 이 정도의 경제적인 위험이 될 거고 이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될 거고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거다라는 걸 다 분석을 해서 비용과 관련된 것까지도 다 보고를 쭉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도까지 가야 제대로 된 TCFD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스텝 지금은 어렵지만 자꾸 노력을 해보고 뭐 관련된 거 리포트 나오는 회사들 꽤 있어요. 그런 것들 관련된 걸 보시면 결국은 이런 대응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5분 초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12시에 딱 맞추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뒤에 관련된 뭐 TCFD라든지 아니 TCFD 아니고 텍소노미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향후 궁금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다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머지 건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ESG 관련된 대응 필요하다. 당장 오늘 내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노후 대비와 같이 언젠간 다가올 미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GRI라든지 SASB라든지 TCFD 그리고 한국지배구조원이 얘기하고 있는 모범기준 이런 정도의 네 가지 거를 잘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대응하면 현재 내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너무 높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